제1부 기묘한 동거와 잿빛 서막. 1. 비를 몰고 온 연금술사. 그해 여름은 유독 길고 지독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청색 유리 그릇처럼 쪽쪽 갈라질 듯 메말랐고 대지는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타들어갔다. 사람들은 지쳐갔고 도시의 생기는 희뿌연 먼지 아래 희미해졌다.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작은 구역의 골목길도 예외는 아니었다. 창가의 화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말라 비틀어졌고 조약돌이 깔린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희고 미세한 가루를 공기 중으로 흩뿌렸다. 사람들은 해를 피해 실내에 틀어박혔고 그들의 침묵과 갈증이 도시의 온도를 한 뼘쯤 더 끌어올리는 듯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평선 끝자락, 평소라면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할 그 자리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듯 검고 작은 점이 생겨났다. 그 점은 아주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이쪽을 향해 다가왔다. 처음에는 먼지바람에 섞여 날아오는 새떼인가 싶었고 그 다음에는 버려진 마차가 언덕을 넘어오는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것은 홀로 걷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이었다. 그는 노인이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지난 세월의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희끗희끗했고 등은 단단한 나무처럼 굳어 있었지만 기묘하게도 굽지는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대지를 짓누르는 듯 묵직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른 땅이 아주 미세하게 울리는 것 같았다. 노인의 어깨에는 그의 몸집만 한 거대한 가죽 가방이 들쳐매여 있었다. 가방은 온갖 기이한 형태의 물건들로 불룩했고 걸을 때마다 그 안에서 유리병과 금속 막대가 부딪히는 듯한 맑으면서도 불길한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노인이 예술가 구역의 초입에 다다랐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싹 마른 하늘 한가운데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내렸다. 후두둑 소리를 내며 노인의 바로 앞 먼지 쌓인 조약돌 위에 짙은 자국을 남겼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창가로 모여들었다. 한 방울, 그리고 또 한 방울. 이내 빗방울은 가느다란 실이 되어 하늘과 땅을 잇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맞는 흙냄새였다. 비릿하고 시원한 그 향기에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비는 노인의 걸음을 따라왔다. 그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빗줄기는 눈에 띄게 굵어졌다. 그가 낡은 건물들 사이를 지날 때 그의 주변으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있는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노인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째서 저 노인과 함께 몇 달 동안 세상을 외면하던 비가 찾아온 것인가? 노인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구역 가장 구석에 위치한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거미줄만 무성하던 낡은 벽돌 건물의 1층이었다. 그곳은 본래 대장간이었으나 주인이 병으로 죽은 뒤로는 줄곧 비어 있었다. 노인은 품 안에서 녹이 슬고 빛바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황동 열쇠를 꺼내들었다. 끼익 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나무 문이 열렸다. 노인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쏟아지는 비와 그 비를 신기한 듯 혹은 두려운 듯 바라보는 창문 속의 얼굴들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잿빛이었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마치 꺼져가는 화로 속에 남은 마지막 불씨 같기도 했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심연 같기도 했다. 노인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골목길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가늘게 이어지던 빗줄기는 삽시간에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누군가의 절규처럼 들렸고 골목길은 순식간에 작은 강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저 노인은 단순히 비와 함께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바로 비를 몰고 온 장본인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비를 몰고 온 연금술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배어머니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공방에 틀어박혀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가 들어간 후로 단 하루도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와 건물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정체불명의 희고 검은 연기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비는 앞으로 시작될 길고 슬픈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눈물과도 같았다. 2. 고아 자매와 수상한 보호자. 배어머니 이사온 낡은 벽돌 건물의 꼭대기,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나오는 작은 다락방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언니의 이름은 슈였고 동생의 이름은 존씨였다. 그녀들은 얼마 전 지독한 열병으로 부모님을 동시에 여인 고아였다. 부모님이 남긴 것이라고는 분몇 자루와 물감, 그리고 이 다락방에 밀린 월세뿐이었다. 슈는 동생보다 2살이 많았고 그 나이 차이만큼 더 현실적이고 강인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낡은 옷가지를 수선하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며 동생과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녀의 손은 늘 바빴고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언제나 따뜻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반면 존 씨는 꿈을 꾸는 아이였다. 그녀는 창밖 세상의 풍경을, 사람들의 표정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모양을 자신만의 캔버스에 담아내는 것을 사랑했다. 그녀의 그림에는 세상의 모든 빛과 색이 담겨있는 듯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죽음 이후 존 씨의 붓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그림 속 색채는 점점 옅어져만 갔다. 그녀는 자주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 모습이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여 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배어머니 아래층으로 이사 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후로 자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아래층 공방의 소음 때문이었다. 무언가 끓어오르는 소리,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유리병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음이 시도 때도 없이 다락방의 낡은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때로는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계단을 타고 올라와 코를 찔렀고 때로는 달콤하면서도 어지러운 향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기도 했다. 슈는 그 소음과 냄새의 주인이 두렵고 수상했다. 동네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 비를 몰고 온 연금술사라면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닐 터였다. 혹시라도 위험한 인물이라면 연약한 존 씨에게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슈는 밤잠을 설쳤다. 반면 존 씨는 그 수상한 이웃에게 기묘한 호기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가 어떤 모양과 색을 가졌을지 상상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다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딱딱한 표정의 시청 직원이 서 있었다. 그는 자매의 사정을 확인하러 나온 사람이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차더니 보호자 없는 아이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가야 한다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고아원이라는 단어가 슈와 존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낯선 곳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존 씨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잿빛 머리카락에 놓인 배어머니 계단을 올라와 그들 앞에 섰다. 그는 시청 직원과 자매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낡고 누렇게 변색된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다. 이 아이들의 보호자는 나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시청 직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양피지를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자매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적혀 있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랜 친구인 연금술사 배어먼에게 두 딸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내용과 함께 아버지의 서명과 도시의 공식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슈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가 연금술사와 친구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저 수상하고 음침한 노인이 자신들의 보호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유언장은 명백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시청 직원은 몇 번이나 투덜거리며 서류를 확인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돌아갔다. 다락방에는 침묵이 흘렀다. 슈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존 씨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배어먼을 바라보았다. 배어먼은 그런 자매의 시선을 잠시 말없이 받아내더니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앞으로 식사와 생활비는 내가 책임지지. 대신 절대 내 공방에는 내려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다시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갔다. 그 후로 배어먼은 약속을 지켰다. 매일 아침 다락방 문 앞에는 따뜻한 빵과 수프, 그리고 약간의 돈이 놓여 있었다. 덕분에 슈는 더 이상 허드레시를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존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매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래층 공방에 틀어박혀 기이한 소음과 냄새를 만들어낼 뿐이었다. 자매에게 배어먼은 여전히 수상한 보호자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고아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었지만 동시에 더 크고 깊은 미스터리를 안겨주었다. 슈는 그의 친절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인지 몰라 늘 불안했고 존 씨는 그의 공방문 너머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잿빛 하늘 아래 비가 그치지 않는 도시의 작은 다락방에서 세 사람의 기묘하고 불안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제1부 기묘한 동거와 잿빛 서막 3.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다락방. 배어먼이라는 기묘한 방패막이 생긴 이후 자매의 다락방은 세상의 모든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한 작은 섬이 되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음과 매캐한 냄새는 어느새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었고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이는 따뜻한 음식은 그들의 생존을 증명하는 고요한 위식처럼 자리 잡았다. 슈는 더 이상 새벽 찬 공기를 맞으며 일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 대신 그녀는 동생 존 씨를 위한 완벽한 세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다락방은 좁고 낡았지만 슈의 손길이 닿으면서 점차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갔다. 그녀는 낡은 천 조각들을 기워 무릎 담요를 만들었고 길가에서 주워온 유리병에 들꽃을 꺾어 꽂았다. 비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옥상에 올라가 빗물을 받아두었다가 그 물로 존 씨의 머리를 감겨주기도 했다. 존 씨의 맑은 웃음소리 하나가 슈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상보다 값졌다. 존 씨 역시 안정을 되찾으면서 본래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서 붓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슬픔을 캔버스 위에서 다채로운 색으로 피워낼 힘을 얻은 것이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해바라기를 그렸고 아버지가 콧노래로 자주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떠올리며 춤추는 악보를 그리기도 했다. 존 씨의 붓끝에서 태어난 세상은 언제나 따스하고 빛이 가득했다. 비가 쏟아지는 창밖의 잿빛 풍경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기억과 희망으로 채색된 세계였다. 슈, 이리 와서 좀 봐.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꼭 간지럼을 참는 사람 같아. 존 씨가 붓대를 입에 문 채 캔버스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다가가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림 속 아버지는 정말 금방이라도 아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똑같은 걸. 아버지는 늘 저렇게 웃으셨어. 네가 아버지의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장난칠 때마다 말이야. 슈의 말에 존 씨는 그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다락방의 낡은 나무 바닥과 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눅눅한 공기마저 한결 가볍게 만드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보며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 어머니의 다정한 잔소리, 함께 먹었던 저녁 식탁의 냄새까지. 그림 한 점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는 마법의 창과도 같았다. 때로는 아래층의 수상한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대화 주제가 되기도 했다. 오늘 아침 수프에서는 계피 향이 났어. 아마 어제 저녁에는 사과 파이라도 구우셨나 봐. 어젯밤에는 망치 소리가 10번도 넘게 들렸어. 혹시 작은 갑옷이라도 만들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를 지켜줄 꼬마 요정의 갑옷 말이야. 존 씨는 아래층의 연금술사를 무서운 존재가 아닌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괴짜 발명가처럼 상상했다. 그녀의 상상 속에서 배어머는 키가 아주 작고 하얀 수염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늘 기이한 실험에 몰두하느라 정신없는 할아버지였다. 슈는 그런 존 씨의 상상력이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배어머는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때로는 자장가처럼, 때로는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다락방 안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존 씨의 부시 캔버스를 스치는 소리, 슈가 나지막이 책을 읽어주는 소리, 두 자매가 서로의 농담에 자지러지는 소리. 그 모든 소리들이 뒤섞여 그들만의 온기를 만들어냈다. 그 온기 속에서 자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부모님이 없는 세상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 위태롭게 빛나는 촛불과도 같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다. 4. 존 씨의 캔버스, 슈의 치유 마법. 존 씨에게 캔버스는 단순한 그림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머무는 집이자 상처를 치유하는 성소였다. 붓을 든 그녀는 더 이상 부모 잃은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색과 빛을 다스려 세상을 창조하는 작은 신이 되었다. 팔레트 위에서 물감들이 서로 뒤섞일 때 존 씨는 마치 잊고 있던 단어들을 하나씩 되찾는 사람처럼 깊은 희열을 느꼈다. 노란색은 어머니의 미소였고 푸른색은 아버지의 깊은 눈동자였으며 붉은색은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벽난로의 온기였다. 슈는 그런 존 씨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베푸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문을 외우거나 신비한 약초를 다리는 대신 그녀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동생의 곁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슈가 부리는 치유 마법이었다. 존 씨가 그림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거르려 하면 슈는 갓 데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붓을 쥔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우유의 꿀을 타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그 달콤함이 존 씨의 지친 몸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존 씨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내지 못해 좌절감에 휩싸여 붓을 던지려 할 때면 슈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존 씨의 격해졌던 감정은 눈 녹듯 스르르 풀리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존 씨는 유난히 큰 캔버스 앞에서 오랜 시간 붓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마지막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행복했던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하얀 캔버스 앞에 서자 그 행복했던 기억의 무게가 그녀의 손목을 짓누르는 듯했다. 기억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반짝였지만 그것을 캔버스 위로 옮겨내는 과정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맨손으로 맞추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어머니의 눈가 주름이 잘 생각나지 않아 존 씨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슈는 존 씨의 곁에 가만히 앉았다. 그녀는 억지로 기억을 되살리라고 재촉하는 대신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기억나. 네가 5살 때 부엌에서 몰래 잼을 훔쳐 먹다가 온 얼굴에 다 묻혔던 날. 그때 어머니께서 널 발견하시고는 화를 내시는 대신 우리 집 아기 곰이 꿀단지를 뒤집었었네 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지. 바로 그때였어. 어머니의 눈가에 지금 네가 찾고 있는 그 주름이 예쁘게 잡혔던 게. 슈의 이야기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를 따라 존 씨의 눈앞에 잊고 있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달콤한 잼 냄새,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햇살처럼 퍼지던 웃음소리. 존 씨는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붓끝에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슈의 치유 마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존 씨의 첫 번째 관객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다.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그녀는 마치 처음 그림을 보는 어린아이처럼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세상에, 존 씨, 이 그림 좀 봐. 해바라기들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곧 캔버스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만 같아. 슈의 진심 어린 칭찬은 존 씨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다. 그녀의 지지 속에서 존 씨는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지 않았고 슬픔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나갔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복 아래에는 미세한 균열이 존재했다. 슈의 치유 마법이 닿지 않는 그림자가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 씨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때때로 존 씨는 그림을 그리던 도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고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슈는 그것이 그저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작업에 대한 과도한 몰두 때문일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멈추지 않고 내리는 비가 만들어낸 다락방의 눅눅한 공기가 존 씨의 마른 기침을 조금 잦아들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가벼운 감기일 것이라 여겼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존 씨의 캔버스 위로 그리고 그녀의 영혼 위로 서서히 번져오고 있는 잿빛 곰팡이의 존재를. 그 그림자는 슈의 그 어떤 따뜻한 위로와 보살핌으로도 지워낼 수 없는 잔인하고 끈질긴 저주의 시작이었다. 제1부 기묘한 동거와 잿빛 서막. 5. 마녀와 의사 그리고 늙은 친구들. 자매의 다락방을 채우던 웃음소리에 점차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다. 존 씨가 붓을 쥐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캔버스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다. 슈는 동생이 그저 무리한 탓이라고 멈추지 않는 비 때문에 몸이 찌뿌둥한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존 씨의 창백한 뺨은 날이 갈수록 혈색을 잃어갔고 밤이 되면 얕은 기침 소리가 눅눅한 어둠을 갈랐다. 슈가 정성껏 끓여준 약초차도 따뜻한 수프도 그 기침을 먹게 하지는 못했다. 불안감은 어느덧 공포가 되어 슈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 그녀는 결국 아래층의 수상한 보호자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힘으로 방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수소문하여 도시에서 가장 실력이 좋다는 의사를 찾아냈다. 다음 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안경을 쓴 인상이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지쳐 보이는 의사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다락방을 찾았다. 의사는 아주 오랫동안 존 씨를 진찰했다. 그는 차가운 청진기를 존 씨의 깡마른 등에 대보기도 하고 얇은 손목에 맥을 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슈를 복도로 불러내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합니다. 폐가 조금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토록 심한 무기력증을 설명할 정도는 아닙니다. 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에 뚜렷한 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살아남으려는 의지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혹시 따님에게 큰 충격이나 깊은 슬픔을 겪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슈는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힘겹게 털어놓았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가 내놓은 처방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따뜻하게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마음의 병이라는 진단을 내리고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몇 가지 약초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의사의 방문은 슈에게 희망 대신 더 깊은 절망만을 안겨주었다. 그날 저녁 넋을 잃고 앉아있는 슈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는 예술가 구역의 초입에서 낡은 서점을 운영하는 노인이었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책들처럼 조용하고 마른 사람이었는데 아래층의 배엄원과 가끔씩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와 서점 주인이 아주 오래된 친구 사이라고 수군거렸다. 의사가 다녀갔다고 들었네. 서점 노인이 다락방의 문턱을 넘지 않은 채 복도에 서서 말했다. 그의 눈은 낡은 종이처럼 누렇고 탁했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아무런 소용도 없었겠지. 몸의 병이 아니라 영혼에 난 상처이니 의사의 칼과 약으로는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을 테니. 슈는 놀라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노인은 슈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이 구역의 공기는 모든 것을 실어 나르지.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저주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라네. 의사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그는 품에서 작은 양피지 조각을 꺼내 슈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기이한 그림과 함께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도시의 경계, 안개가 시작되는 늪지 근처에 사는 아가사라는 여인을 찾아가게. 사람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의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지. 그녀라면 자네 동생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려줄지도 모르네.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이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슈의 손에는 작은 양피지 조각이 남아있었다. 마녀, 그 단어는 슈가 평생 동안 멀리해왔던 두렵고 불길한 세계의 언어였다. 하지만 의사에게서 절망을 확인한 지금 그녀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늙은 친구가 건넨 마지막 희망. 그것은 이성과 상식의 세계를 벗어나 금지된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으라는 잔인한 초대장과도 같았다. 6. 그림 속의 잿빛 곰팡이. 마녀를 찾아가라는 조언은 슈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지만 존 씨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좋아하던 그림 도구들은 방 한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존 씨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슈는 결국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마녀를 찾아가기 전날 밤 그녀는 그 어떤 마법보다도 더 끔찍하고 명백한 저주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거셌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슈는 잠든 존 씨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갈아주다가 문득 벽에 걸린 그림들의 시선이 머물렀다. 존 씨가 온 힘을 다해 완성했던 그들의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조금이라도 방 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었던 슈는 마른 천을 가져와 그림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바로 얼마 전 존 씨가 완성했던 가족의 초상화 앞에서였다. 그림 속에서 내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어머니의 따스한 눈빛, 그리고 장난기 넘치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존 씨의 모습. 그런데 그 완벽한 그림 한 구석에 이상한 얼룩이 져 있었다. 어머니의 붉은 스카프 한쪽 끝이었다. 본네라면 타는 듯한 진홍빛이어야 할 그 부분이 마치 물감이 모두 바싹 말라 가루가 되어버린 것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슈는 처음에는 그림자가 젖거나 눅눅한 습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얼룩을 문질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어 나오지 않았다. 얼룩은 그림의 표면이 아닌 마치 캔버스 천 자체의 색이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섬유질 하나하나가 생명을 잃고 회색 먼지로 변해버린 듯한 기이하고 불길한 감촉이었다. 순간 슈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존 씨의 얼굴과 그림 속의 잿빛 얼룩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핏기 없이 창백한 존 씨의 뺨, 생기를 잃고 희미해진 입술, 그 모습이 그림 속에서 색을 잃어버린 잿빛 곰팡이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슈는 방 안의 다른 그림들을 미친 듯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두려움은 곧 끔찍한 확신으로 변했다. 존 씨가 가장 아꼈던 노란 햇살을 가득 머금은 해바라기 그림. 그중 가장 활짝 핀 해바라기의 꽃잎 한 장이 잿빛으로 죽어 있었다. 아버지가 콧노래를 부르던 악보를 그린 그림에서는 가장 높은 음자리표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잿빛 곰팡이는 존 씨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담긴 그림들 위에서만 마치 암세포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아, 안 돼. 슈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내질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서점 노인의 말처럼 존 씨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주였다. 그리고 그 저주는 존 씨의 영혼과도 같은 그림들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림 속에서 색이 사라질 때마다 존 씨의 삶에서 생기가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슈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 초상화를 끌어안았다. 그림 속에서 어머니의 스카프는 여전히 잿빛으로 죽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 씨의 기억이,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다는 잔인한 증거였다. 멈추지 않는 비는 마치 죽어가는 동생을 위한 장송곡처럼 다락방의 지붕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